국방부가 이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앞으로 뭐 미사일 지침이 풀렸으니까 공중 발사체도 고체 연료를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가 최초로 가면서 미국도 못한 거고 하는 게 이제 초소형 위성에 대해서 여러 그 댓글 관심도 많고 사실 저도 되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전방의 위협에 대해서 신속한 어떤 지휘 통제 체계를 구축하자는 이제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30에서 40여 대의 그 초소형 위성 체계를 이제 운영하면서 주변국에 대해서 이제 약 30분 정도의 이제 재방문 주기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이든 아니면 뭐 중국, 뭐 러시아 이런 것을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30분마다 통과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징후 감시를 이제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저거고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가 이제 최초로 미국도 이제 못해온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되게 도전적인 과제고 컨스텔레이션 구성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될 게 공중발사체가 있어야 된다. 또 하나 플러스 해야 될 게 인공지능 영상 분석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한두 개 위성이 아니라 여러 개 위성이 오다 보니까 완전 영상 자료가 폭주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판독관들이 다 못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이제 AI하고 접목시켜서 요런 이제 세 개가 이제 세트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실시간 계속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 그렇게 하려니 30에서 40대 정도의 위성군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그러면 30에서 40대 위성을 아무리 작다고는 하지만 로켓 하나에 발사할 수는 없잖아요. 공중발사체가 필요한 이유가 지리적 여건상 군사위성을 쏘기 위해서는 일본도 못 들어가고 중국도 못 들어가니까 공중에 올라가서 발사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만약에 지상에서 쏜다면 이제 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웨너로드에서 쭉 쏜 다음에 일본 열도를 지나서 거기서 이제 도그레그 기동을 초소형 위성이 원하는 그 경사 궤도를 하면 되는데 궤도를 변경을 시켜줘야 되겠네요. 예, 할 수 있는 게 이제 공중발사체나 해상발사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 그 인공지능 영상 분석 체계, 제가 예전에 사이오 사업할 때 했던 게 이게 이제 ATR이죠. ATR 오토 타겟 레커그니션 하는 거. 예. 이거는 사실 텔 인지하고 뭐 할 때도 같은 기능이 사실 필요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성에서 보는 거하고 항공기나 뭐 이렇게 보는 거하고 이제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위성에서는 텔이라고 하더라도 뭐 위에서 보는 거니까. 저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주에 이렇게 좀 아신다는 분도 이 초소형 위성 체계가 그 텔을 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목적이 아닙니다. 전방의 위협에 대한 징후 감시 목적이거든요. 해상도가 낮은 것들을 여러 대 올려서 주변국의 어떤 그런 징후 감시, 항공기도 될 수 있고 배도 될 수 있고 감시 정찰 능력을 강화시켜서 지휘 통제 체계를 빠르게 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사이오 위성과 초소형 위성을 합쳐서 2시간을 30분으로 좁혔잖아요. 네. 둘 다 합친 이유가 있는 거죠. 중형 위성인 사이오 위성은 나름대로 시력이 월등하니까 초소형 위성이 먼저 탐색을 해서 이상한 물체를 안내를 해주면 시력이 좋은 중형 위성이 할 일은 또 따로 있다는 거죠. 탐색 위주냐 식별 위주냐는 분명히 나누어서 이제 생각을 해야 그게 초소형 위성 전체 체계, 우리나라 전체 정찰 위성 체계가 되는 것이고, 옛날에 그 존 보이드라는 미 공군 조종사 대령이 한 얘기가 있어요. 불안정한 정보지만 신속하게 빨리빨리 주는 것이 늦게 주는 것보다 훨씬 승산이 높다. 그러니까 불안전한 정보라도 빨리 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착안한 게 2시간보다 30분 간격이 훨씬 정보력이 우세하겠구나. 거기에 지금 가진 사이오 사업 중대형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 초소형을 옆에 붙인 거죠. 그 해외 위탁 발사의 경우에도 지금 초소형을 한 40대를 쏘려면 문제는 이제 궤도가 서로 다르게 올라간다는 거죠. 집합 한 6대씩 5대씩 묶어도 궤도가 다 다르게 쏴야 되는데 해외 위탁 발사를 지상 발사를 한 번만 해서 동시에 올릴 수는 없으니 한 4-5번으로 나누어서 날씨 봐서 쏴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비해서 공중 발사체는 낮게로 쏠 수 있지만 우리가 훨씬 편한 시점에 원하는 장소 시간에 가서 이제 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선호해서 공중 발사체가 아마 필요한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공중 발사체로 아마 이어서 조금 이제 첨언을 드린다면 초소형 위성을 평소에 부품 제작을 해놓는 거죠. 이렇게 바디 안에 탑재체 해서 각각 제작을 해놓고 전쟁 예비 물자처럼 미리미리 준비를 했다가 유사시에 일이 터지면 동시에 40대, 30대 올릴 일은 초기에 한 번밖에 없거든요. 그다음 그 중에 몇몇 기가 고장이 났을 때 이제 빨리 바꿔주지 않으면 군사적으로 안보가 안 되니까 유사시에 수시로 바꿔줄 수 있는 긴급 대처할 수 있는
위성을 미리 제품을 준비해뒀다가 필요하다 싶으면 이제 2, 3일 내로 빨리 조립을 하는 거죠. 비행기가 준비되어 있다면 거기 뭐 외장으로 해도 되고 내장으로 탑재를 해서 빨리 위성을 초소형 위성을 싣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보통 한 7에서 10km 정도쯤에서 이제 드랍을 시킵니다. 뭐 내장 발사체면 이제 밖으로 던지겠고 파드에 외장을 했다라면 이제 제트선을 시키겠죠. 자유 드랍을 하다가 낙하선을 펴고 어느 정도 떨어지면 이제 자세 안정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지상 발사와 똑같은 조건으로 이그니션에서 그때부터는 이제 쭉 올라가는 순차적 궤도를 밟게 되죠. 공중 발사체의 장점도 많고 기술이 빨리 갈 수 있으면 그쪽으로 달려가는 게 아마 세계적 추세인 것 같고요. 현재 가고 있는 미일 프로젝트도 많아요. 그래서 RSET이라고 해서 에어 라운치 시스템 이네이블링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2009년부터 미국과 일본이 힘을 합쳐서 고도 한 7km에서 비행기와 분리해서 자동적으로 이제 공중 발사체가 올라가는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1월 달에 버진 오빗이라고 2021년에 공중 발사체로 우주 발사를 성공을 했죠. 보잉 747을 개조한 코스믹 걸이라는 모체, 비행기 모체에다가 란처 1이라는 외부 장착한 로켓 안에 10개를 넣었어요. 작은 초소형 위성 10개를 동시에 집어넣어서 우주 발사를 해서 성공했다는 얘기가 있고, 국방부가 이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앞으로 뭐 미사일 지침이 풀렸으니까 공중 발사체도 고체 연료를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주 개발 목적으로 또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왜 공중 발사체의 고체가 위험하냐, 이제 고체를 탄두를 달면 이게 위력 수단이 또 되거든요. 탄두를 빼고 위성체를 실으면 또 우주 개발의 목적도 되고, 둘 다 이제 희비가 걸리는 고체의 또 목적이 다른 것이죠. 그러면 그거 따지기 전에 일단 그 위성체를 우리가 어느 정도 능력을 갖고 있느냐. 소형 위성, 중형 위성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이제 항우연 주관으로 그동안 개발을 해서 상당히 기술력이 높습니다. 문제는 군에서 원하는 10에서 100km 사이의 초소형 위성을 만들어 본 업체가 없습니다. 능력에 대한 검증도 지금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초소형 위성 체계를 뉴 스페이스,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조그마한 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게 올드 스페이스에서 뉴 스페이스로 가는 어떤 가장 매개체가 되지 않을 거라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가성비가 높은 틈새 시장이기도 하고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라는 지금 거잖아요. 우리 나라 환경에서 아주 최적. 우리나라 환경에서. 그죠. 탑재 중량 오버되면 수송기나 전투기로 감당이 안 되는 무게이기 때문에 공중 발사체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지상 발사로 해야 되는 거죠. 대형으로 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중 발사체 요건을 충족하려면 탑재 중량에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만들려고 이제 노력을 또 해야 되는 것이죠. 10에서 100km 정도로 해서 우리가 공중 발사도 하고 고장 나면 또 다음 거를 또 공중 발사해서 올릴 수 있고, 그러니까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쪽에서 지금 올라오는 여러 가지 의견들로 보면 요구도가 높아지면서 이제 무게가 커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려된다는. 초소형 위성 체계의 어떤 운영 개념의 근본적인 그 본질은 아까 얘기했던 전방의 위협에 대해서 지휘 통제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감시 정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초소형 위성 군을 활용해서 하는 이제 그런 목적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적시성입니다. 필요할 때 빨리 올리고, 초소형 위성은 생명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떨어지면 또 올리고.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한 게 돼야 되는데 다목적으로 가면 무게가 커지고 여건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 상황. 되는 거죠. 공군 초소형 위성 체계 하다가 국가 초소형 위성 체계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해경이 들어오고 가기부하고 또 같이 가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되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는 제가 우려를 하는 겁니다. 이게 민군이 같이 가면서 좀 이상하게 변하거나 사유하고 똑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저는 다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정리하지 않으면 그것을 답습할 수밖에 없는. 사유 사업을 보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은 유럽의 이제 위성 기술 이런 걸 이제 그 출장을 갔는데, 거기는 에어버스라는 그 하나의 회사에서 영국, 독일, 프랑스 다양한 나라들이 자기네가 잘하는 기술을 가지고 모아서 하나의 위성체를 만들거든요. 근데 사유에서 위성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국방부의 ADD, 과기부의 또 항우연, 정보기관, 이 목적이 막 다르다 보니까 사공이 많은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돼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초소형 이 위성 사업이 똑같은 전체를 밟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우려가 드는데, 다부처 사업의 제 생각에 이제 두 가지 관건은 뭐냐면 다 얘기 나온 거지만, 첫 번째는 목적이 무엇이었냐. 처음에 발단한 소요 기관과 다른 기관이 어울러서 같이 가는 건 굉장히 효율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이게 계속
소요 목적이 달라져 버리는 원래 목적이 자꾸 호도된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 목적을 존중하는 의미로 같이 쓰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자꾸 변질이 되어 가기 때문에 결국 공중발사체에 맞지 않는 탑재 중량이라든지 그런 이점을 다 이제 상실해 버리면 목적에 많이 위배가 된다. 초소형 위성에 대해서 저부터 관심이 되게 많았었는데 좋은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4편 이상의 이제 우주 이야기가 나갔는데 보라매님들께서는 이것만 다 들으셨으면 우리 젊은 친구들 공군에 입대한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S특기는 벌써 부여받고 시작해도 될 정도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고 보라매님들한테 이제 우주 이야기를 끝내면서 해주신 말씀 있으신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저도 댓글을 보고 상당히 이제 감동을 했고 이렇게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다는 걸 많이 느꼈고요. 20년 넘게 국방우주 쪽 일을 하면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런 전력들은 선진국에서 꼭 필요한 우리도 국방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전력이라고 해서 미리 구상을 했고 계획을 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게 있고 앞으로도 계획 안에 머물러 있지만 반드시 가야 된다는 걸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 모든 이제 힘이 합쳐져야 하루빨리 그래도 우주 강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도 좋은 경험 기회가 돼서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뭐 다른 영역에서 또 만날 수 있으니까 그때 또 더 많은 담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른 영역이 아니고요. 추후에 또 혹시 이 자리에 또 모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석 교수님. 사실 이제 군 하나만 이게 갈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은 군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민에서도 이제 군에 상당히 이런 어떤 전력에 대해서 많은 연구나 어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이제 주고 군도 군만 갈라내는 게 아니라 민의 어떤 그런 인프라를 활용해서 어떤 국가 우주 개발에 독보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국방 우주에 많은 관심들 부탁드리고 댓글로 지속적으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또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초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